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보니까 그냥 한참 만에 오는 것 같죠? 저도 그냥 한참 만에 여러분 보는 것 같고, 또 2주 만에 오니까 길도 낯서네, 길도 낯서. 여러분 20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208페이지 재산세 과세 표준 보기 전에 납세무자를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좀 배웠는데, 쭉 복습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을 또 2주 전이어가지고 다 까먹어가지고 더 머리가 아플 거란 말이죠. 바로 그냥 문제만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문제만 바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풀어야지. 그래도 문제는 풀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한번 봅니다. 기본과정 2월 13일 거, 오늘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1이요. OX 문제부터 봅니다. 1번 보니까요.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X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1번 X고, 2번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금방 제가 얘기했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돼요.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2번도 X고, 3번 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신고 납부하는데, 그래서 원칙 과세 표준 납세무자 결정하자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당시 신고가는 가액이고요. 3번 X고, 4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요. 국수공판법 부과 등 객관적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할 때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원이었고,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료 그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 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인 1억 원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X 여러분들, X예요? 예.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습니다.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평가 전의 가액인 1억 원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가액인 1억 2천만 원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2019년 5월 30일 대상 재산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은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가 있다. 자,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재산세는 판단하죠. 6월 1일 이전에 5월 30일 날 잔금도 치렀고 등기까지 됐으니까 사실상이든 공부상이든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매수인이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매도인 틀렸고요. 6번에 보니까 공유재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재산세 납세무가 있다.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또 예를 들자면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최연장자로 한다. 다 틀리고, 공유재산 항상 지분이 있으니까 누구? 지분권자 각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도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구? 지분권자. 하여튼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고. 7번 보시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그 위탁자가 납세를 준다. 신탁재산 누구? 수탁자가 납세무자라고 했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납세무자고. 8번에 보시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소유권을 놓고, 아니면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귀속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구다?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된 거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줬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구라고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수자 신고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 따라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에요.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누구예요? 상속인입니다. 그죠? 근데 상속 등기 안 됐다 그러면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또 상속 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된 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둘 다 안 됐다 그러면 누구다? 주된 상속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고 결정의 제 1순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누구?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10번에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자, 취득세에서 그랬지만 우리가 취득세 대상,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자, 넘기시면요, 둘 중 고르기 문제 나오는데요. 먼저 1번 보시니까요,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그럼 등기 권리자니까, 등기부상 권리가 증대되는 등기 권리자니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예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 그래서 자, 권자가 납세의무자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저당권자입니다.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 자, 저당권자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그래서 저당권자인 채권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8이에요. 1,000분의 28이에요. 우리 소유권, 자, 등록면허세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뭘 과세 표현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원래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니까, 저 건물 신축했다. 또 매매나 증여등을 이전받았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얘네들은 원래 취득세로 갔는데 통합돼서 등록면허세 원칙 과세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죠.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했다거나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또 광업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따른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죠.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고 그럴 때 소유권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올 때 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어떻게 배웠어요? 보8. 법8로고 뒤에 짝퉁구도 보8. 그러니까 보전 등기 보8이니까 1,000분의 8입니다.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을 때 원8, 2.8%. 그래서 자, 원시 취득했다 보존 등기 자, 비용 0.8%하고 옛날 취득세 2%가 통합돼서 지금 취득세 원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2.8%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28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보존 등기는 보8. 등기비용만 받으니까 1,000분의 8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보면 임차권 설정 및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월임대차 금액이에요, 임차보증금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세율은 1,000분의 2예요, 1,000분의 20이에요? 예? 1,000분의 2입니다. 소유권 2의 권리들은 전부 다 세율이 가등기, 뭐 저당권, 임차권, 지역권, 전세권 등등 설정 및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2의 권리들은 세율이 무조건 1,000분의 2입니다. 0.2%.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4번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됐어요. 취득세에도 추가신고 납부기한이 있었죠. 취득 후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또는 취득 후 등록 후 이게 처음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올해 개정 내용 며칠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60일 내에 해당 과세편에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까? 네?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 추가 신고 납부기한 나오면 여긴 지금 없지만 60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추가 신고 납부 꼭 확인하고요. 세 가지를 5번 봅니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요, 부과하잖아요. 이때 자, 요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할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 보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는 뭘 판단할 때 얘를 판단할 때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에 보지 않는다요? 본답니다.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1구의 건물이 독립하고 구입된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용 상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봐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저를 봅니다. 주거와 주거 이의 겸용주택 나올 때 건물 한 개동, 1동 건물이 1층 상가, 2층, 3층 주택 이렇게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하고 주거부만 주택이고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 근데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이요. 한 개층 전체가 구입이 되어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을 101호와 102호로 나눴고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101호와 102호가 1구 건물이 됩니다. 그럴 때 1구의 건물 나오면 항상 겸용주택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보다 주택입니다. 얘는 자 전부 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50% 이상이면 50%만 돼도 이 1구 건물은 뭐가 된다?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 이거 해야 되고요. 8번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 비율로 계산해요? 아니면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자로 봅니까? 네? 시가순액 비율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원래 건물과 토지는 항상 공시가율 하나로 평가하지만 이렇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자 나온 세액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시가순액을 따로따로 구해봐가지고 그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서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자로 봅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이런 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춘도 지나고 논도 별로 안 하고 올 겨울은 그렇죠. 자 여러분 그 208페이지 재산세 납세무자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요. 그 양가로 3번부터 우리가 볼 차례죠, 여러분들. 양가로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요, 208페이지 여러분 양가로 3번 자 보겠습니다. 그 뭐 종호표는 그 종호표 저 책이 좀 빨리 나오는 바람에. 올해 하여튼 올해처럼 하여튼 책 쓰기 힘든 저기는 하여튼 12월 그 중순까지 말까지 그 원고 넘긴 곳은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이 뭐랄까 좀 개정된 내용이 중간 바뀐 내용이 좀 적어서 정오표가 양이 적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방세 같으면 12월 말에 입법 예고된 것과 다르게 12월 말에 통과가 된 게 있고 또 1월 달에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어제 이제 최종 확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반영해서 했는데 하여튼 뭐 책이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입법 예고된 것과 내용이 다르게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정오표가 좀 되는데
그 시험에서 중요한 그 개정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양이 많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셈 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수 또 어떤 뒤에 있는 그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내용의 상당한 내용은 또 시험과는 관계 없다기보다는 시험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 그래서 강의할 때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보라고 하는 거지 안 하는 그런 내용, 개정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나올 가능성이 낮은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간에 공부하는 셈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다 실무에서도 그렇고 살아가시면서 도움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수정하시고요. 천천히 한번 틈틈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시험에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20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정오표 받으셨죠, 여러분들?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으시고요. 자, 208페이지 보니까 재산세 납세무자, 의제 납세무자 계속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을 보면요,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대시 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예규 내용, 지방세법 통칙 내용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지만, 무슨 법인과 그러면 아니에요.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예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대시 끊고, 동그라미 기억번 번호 달아놓고, 재산세 재산을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해요. 자,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뭐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끊고, 대시 끊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끊고,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냐?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즉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는 얘기인데, 매수계약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요, 국가지자체 등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요. 그러면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공부상으로는 다 국가 등의 소유예요, 이게.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매수계약자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매수계약자에게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가지고 누굴 납세무자로 한다?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똑같은 구조가 동그라미 2번인데 1번도 시험에 몇 번 나왔지만 2번도 최근에도 몇 번 나왔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요,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그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매수계약자라고 한다. 이것도 쫙 밑줄이고,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예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밑줄이고, 양가로 4번 봅니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여기 밑줄입니다.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쫙 밑줄이고요. 자, 여러분, 채비지, 보류지 누가 납세무자냐? 사업시행자예요. 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사업 시행자예요. 또 어떤 타사 모의고사 보면 시공회사, 시공회사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다르죠? 시공회사도 아닙니다. 누구다? 사업 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이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 사용자 이랬는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게 어떤 거냐? 거기 208페이지 맨 아래 보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경우냐? 보충 내용이 나와 있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면 소유권의 귀속 자체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쟁송 중에 있는 재산이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예요. 공부상 소유자인데 갑을 상대로 우리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소유권을 놓고서 지금 자기 거라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지금 불분명한 경우에요. 그럼 소유권의, 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소유권의 귀속 불명한 건 안 했네. 안 배우는데 아까 문제 나왔었네. 맞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이거.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하여튼 그럼 보세요. 과세권자 입장에서 얘가 승소할지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냐? 사용자예요. 사용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예요.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는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고요. 하여튼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또는 공부상 소유자는 행방불명인 경우예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양가로 5번을 볼게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경우에 자, 재사용자 되는데 재산세 과세기준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수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쫙 밑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누구다?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수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누구? 사용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수강생들이 많이 속냐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죠? 아니고 누구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는 사용자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209,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이거 뭔 소리냐, 난 배운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했던 분들 요거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봤으니까 209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6번 있잖아요.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입법 예고 이렇게 됐었다가 이게 또 12월 말에 지방세법 통과될 때 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입법 예고에 의해서 책을 썼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양가로 6번 제목이 있잖아요. 수입하는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요까지 지워요. 자, 수입하는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요까지 지우고요. 그냥 수입자, 수입하는 자. 제목은 수입하는 자, 수입자 남겨놓고 수입하는 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1번에서 번호 1번을 지우고요. 자, 어떻게 됐냐. 외국인, 번호 1번을 지우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 요까지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N은 직접 사용하는 자 지우고 N은 직접 사용하는 자 지우고요. 그러니까 뭐만 남겨놓냐면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 이렇게 남겨놓고요.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수입하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다시 보요. 번호부터 시작해서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하기 위해서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를 지워요. 자, 그리고 그냥 수입자. 그리고 다시 그럼 읽어볼게요. 제목은 양가로 6번 수입자, 수입하는 자인데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수입하는 자, 수입자, 수입하는 자야, 수입하는 자.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수정 테이프 같은 거로 하면 원래 그런 거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지워지죠? 원래 그런 거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 나중에 보고요. 핵심 정리 여러분 보세요. 핵심 정리. 재산세 납세무자. 자,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는 경우. 또 그럴 때 공부상 소유자고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누구고? 종중이고. 자, 종중수임을 말이 헛나갔다.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고.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고 이런 거. 자, 공유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할 때 누구고? 사용자. 국가 등과 연부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속이 계신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이제 배울 건데 과세기준일에 6월 1일 날 양도 양수가 있을 때 양수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 맨 마지막 걸 수정하려고요. 기억번에 직접 사용하는 자 지우고 니은번 번호를 지웁니다.
그래서 뭐만 남겨놔요? 수입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기업번호에 번호를 지우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남겨놓고 니은번은 다 지워버립니다. 니은번 국내 대유시설 이용자에게 대하기위해서 임차 수입하는 경우 쫙 지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싹 지워요. 그럼 뭐만 남겨놔요?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지 임차하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임차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다? 수입하는 자. 자, 이렇게 해서 남겨놓고 핵심 정리 재산세 납세무자 별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금방 다 봤고요.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함을 진다. 아까도 나왔었죠? 자, 공동상속등기 안 됐으니까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누구다? 누구예요?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아니고 주된 상속자. 상속인 나오면 틀려요. 주된 상속자.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보시니까요. 예제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210페이지 예제 문제. 지방세법상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5월 31일에 재산세 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그랬습니다. 아까도 나왔었지만 5월 30일 날 잔금 다 치렀고 등기까지 했으니까 누구예요? 매수인입니다. 6월 1년제 재산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자우지가 이거 공유토지잖아요. 공유토지는 누구라고요? 지분권자. 맞네요, 여러분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맞습니다. 니은번.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신탁재산 누구라고요? 수탁자 납세무자. 수탁자가.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주는 종전 토지 소유자 되는데 채비지 보류주는 누구라고요?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예요.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아닌 자는 기억 디귿 리을번 3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납세무자를 다 봐 고개를 뜹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목운동 한번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고 진짜로 한번 봅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아이고 몸을 좀 프리스타일로 풀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10페이지 재산세 납세무자 중요했고요. 시험에 납세무자는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만 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0페이지 좀 잘 보셔야 되고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을 봅니다. 이 과세표준 세율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 역시 재산세도 항상 과세표준과 세율은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거의 뭐 항상 출제 1순위니까 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재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일정되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요 아이고 안 나오네.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시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입니다. 재산가액인데 그 보유하는 재산가액 과세표준인데 이거요 누가 결정하느냐?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 주체가 지자체장이 즉 세무공무원 이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요거 개인 소유 재산이나 법인 소유 재산 있죠?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자 구별하지 않고 항상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여러분?
시가순액으로. 제가 시가순액이 뭔지 용어 설명 취득세에서 드릴 때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요. 국세에서는 뭐라고 해?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순액.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공시가격, 이 시가순액이요.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그랬잖아요. 그럴 때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고 뭐로 합니까? 시가순액으로. 법인 소유 재산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해요.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합니까? 8천만 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요. 시가순액 관계없이. 근데 그거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예요. 자, 20년 전에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하든 말든 매년 8천만 원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순액으로.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순액으로요.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이거 속으면 안 되고, 이거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물어봤고요. 다만 여러분이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이게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해줍니다. 뭘 곱하냐면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이게 지금 토지 건축물 같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고요. 현재 70%고 주택 같으면 이것이 60%입니다. 그래서 주택은요,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게 뭐 별장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즉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랬잖아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준액인데 이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이 1억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자, 요거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7천만 원이 과세 표준금액이 됩니다.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오, X요. X입니다. 개별 공시가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개별 공시가에서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금액이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주택 같으면요. 자, 개별 주택 가격이나 주택 같으면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주택의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개별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시가 표준액 바로 1억 원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60% 곱하면 얼마예요? 예? 자,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자, 토지건축물 주택은 그런데요. 선박과 항공기 있죠?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안 곱해요. 자, 그래서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곱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교재를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니까요. 재산세 과세 표준 미세율 중요하다고 그랬고 여러분 과세 표준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본문 보세요.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여기부터 미출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양가로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요까지 밑줄이요. 요까지 밑줄이고 그리고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여기부터 밑줄이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다시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거요. 211페이지 봅니다. 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맨 꼭대기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50%부터 100분의 90, 즉 90%까지 범위에서 정하는데 현재 이 범위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같으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정하는데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몇 프로? 60%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요. 과세 기준을 이제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합니다. 박스 안에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한다는 거 밑줄이고 2번 별장과 고급택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몇 프로라고요? 60%라는 거 밑줄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서 별장의 경우에 시가 표준액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슬쩍 뭔가 일반 주택과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출제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60%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여러분이 별 표시하시고요. 토지 개별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70%, 건축물 역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70%,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얘는 곱하는데 60%고 선박 항공기를 안 곱하고요.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이건 맞아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하니까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틀려요. 반드시 이 개별 주택 가격에다 뭘 곱해야 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안 곱했으니까 틀렸죠? 네. 2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건축물도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해야 돼? 공정 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해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단 말이죠. 반드시 여기다 개별 공시가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곱해요. 개별 공시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이고 여기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 70%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요.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맞습니다. 자, 주택이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요? 60%. 주택은 뭐 무조건 60%. 그래서 곱한 산정한 거 맞잖아요. 제가 이 지문만 보면 항상 어떤 수강생이 생각나서 얘기해 드리는 수강생이 있는데 어떤 곳에 서 있죠? 제가 예전에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아침에 제가 딱 오니까 이제 출근하니까 저한테 있잖아요. 로비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교수님 때문에 한 문제 모의고사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분명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반드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저 모의고사였었는데 그 타사 모의고사였었는데 기출 지문 요거 이제 보세요. 요 지문 여기에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 이거 100분의 60을 곱해서 이게 공정시장가액이 뭐야? 아니 그래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없어가지고 틀리다고 했는데 자기는 없어가지고 틀리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수강생이 어떤 수강생이냐면 첫 해에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첫 해에 이제 어영부영 어떻게 하다가 떨어지고요. 다음에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서 1년을 공부했어요. 옆에 학원 가가지고. 근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요.
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이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다가 그런 척 하는데 아 이렇게 공부한 수험생인데 저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내가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진짜 거짓말하는 한 5분 정도 욕 직사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씩씩대면서 갔거든요. 내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했죠. 자, 저 인간이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막 그냥 그랬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격했어요. 합격자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공인중개사는 한 3, 4년 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눈치 아무리 융통성이 없어도 그렇지 이 100분의 60 이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란 말이 없다고 이거 틀렸다잖아 이걸. 아이고 진짜 하여튼 그래서 4번 항상 그 수강생이 생각납니다. 5번 봅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시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 장부에 의해 증명된 가액으로 한다. 아니에요. 항상 뭐로 합니까? 시가순액으로. 건축물이니까 시가순액에다가 반드시 또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212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여러분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 또 역시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 재산세 세율 개요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고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 당연도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정 수요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그랬더니 시험에서는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당연히 맞춰야죠. 3번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 표준세율이요. 재산세 표준세율이 이제 대상 종류에 따라 쭉 나왔는데 재산세는 사실은 이제 세율 구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대상 종류에 따라 얘가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 이런 걸 먼저 아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뭐 정교한 세율은 재산세 세율은 이제 3, 4 과정부터 정교하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교하게 할 건데 이번 순환은 일단은 세율 어떻게 돼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토지 세율에서 동그라미 1번 분리대상 토지에서 분자의 머리 글자 분자의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납세문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해서 자 다음에 비례세를 적용한다 밑줄이고 B자의 동그라미요. 머리 글자를 따서 보니까 분비네요. 분비. 비례세 용지로 되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토지,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대상 토지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저율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는 1,000분의 0.7이니까 0.07%고 0.07%, 007%, 0.07.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0.2%입니다. 1,000분의 0.2%고 고율분리대상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고율분리인데 몇 프로 고율이에요? 4%. 1,000분의 40이니까 4% 고율분리대상 토지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 대략적으로 오늘은 뭐 완벽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모습만 살펴보고 가서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정교하게는 다음 순환부터 합니다.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또 재산세 토지의 경우 세율은요. 먼저 세율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데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비례세율인데 0.07%,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4%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차등해서 이렇게 이제 비례세율이요. 만약에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뭐 10억짜리든 20억짜리 농지든 무조건 0.07%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비례세율인 거고요. 자, 그럴 때 어떤 게 0.07%냐?
자,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예외적인 임야요. 그 다음에 0.2% 했잖아요, 지난주에. 공장 등, 그렇고요. 나중에 정교하게 더 이제 3, 4월부터 합니다. 공장 등. 그 다음에 4%는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요. 어떤 수강생분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4%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죽을 사자,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4%.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정교하게 외울 건데,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할 건데요. 자, 다음 순환은 이제 정교하게 외울 때, 우리 007빵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들. 007빵 하면 양쪽에 있는 사람, 으악, 이거잖아요. 자, 007 빵이 쏘니까 뭐다? 4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007 빵이 4 비례세율. 나중에 이제 3, 4월 달 되면 분리상 토지 세율 외울 때, 정교하게 외울 때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분리상 토지 그러면 분비인데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분리상 토지 다 세율을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둬야 돼요. 그럼 지금 처음에는 무조건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이걸 외운 것이 어떻게 적용돼서 활용하는지를 나중에 다 이제 써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3, 4월 달에 이제 외우는 게 007 빵이 4 비례세율, 분리상토지. 007%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방위 프로는 공장 등, 4%는 사치성 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게 될 거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대상 토지요. 제목 종자의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자, 여기부터 비추래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계속 비추래요.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쫙이고 초과 누진세율에서 누자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는 인세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합산과세하는데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 합니다. 그래서 자, 종자의 동그라미고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니까 뭐예요? 종루. 종합합산상 토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표를 보니까 과세표준 과표 구간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로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5천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요. 자, 보세요. 누진세율이니까 과표가 커질수록 보세요. 세율이 0.2, 0.3, 0.5 커지잖아요. 그래서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누진세율인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피를 적용했더니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몇 번째 과표 구간에 해당돼요? 두 번째, 5천 초과 1억 원이야. 그럼 보세요.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위에 거기 5천만 원 곱하기 0.2%, 1천분의 2, 0.2% 하면 5천에 0.2%면 얼마예요? 10만 원. 플러스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0.3% 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6천이라고 했을 때 5천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1천만 원 곱하기 0.3%니까 얼마예요? 3만 원. 산출세 얼마가 돼? 13만 원.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재산세 산출세액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3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금액이 만약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1억 1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세 번째 과표 구간에 해당되죠? 그러면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 1억 1천이라고 했을 때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율 적용돼? 0.5%. 그러니까 5만 원. 합치니까 산출세 얼마가 돼?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은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예에서는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이었죠? 과세 표준 금액을 초과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세율 0.3%나 이렇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0.5% 이렇게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 드렸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그렇게 감 잡으면 돼요.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여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루,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관 3단계로요.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자의 동그라미. 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세액은 과세기준연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또 밑줄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여기가 포인트고요. 과세표준으로 해서 그 아랫줄 맨 끝에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밑줄이고 초과 누진세율에 해서 누자의 동그라미요. 누자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별루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얘기 어떤 거냐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적용돼요. 종로 누진세율인데 자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로 되어 있죠.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또 보니까 별로죠. 별도 합산도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여러분들이 지금 길게 나와 있는 얘기들 요거만 딱 일단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는 세율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나중에 이제 그게 왜 필요한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시험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과세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그래요. 그러면 어떤 토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고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재산세 토지용과 이제 묶여져 가지고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세율 구조를 외워두는데 어떻게 외우냐? 연말에 여러분 그 제야의 종소리 들으려고 연말에 그 종로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새천년을 맞이하려고 광화문 광장에 갔다가 있죠. 됐다시 추운 데서 그냥 화장실 가면은 뭐 그 사람들이 뭐 남자 줄은 50m, 여자 줄은 100m 막 서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추운데 굉장히 고생하고 그런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연말에 어디 안 나갑니다. 자, 추운데 괜히 그냥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보다 별로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율구조, 재산세, 토지 세율구조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하여튼 이번 순환은 뭐 못해도 괜찮고 그냥 모습을 보는 거고 다음 순환부터 이제 정교하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로, 별로고. 분리상 토지는 007, 빵24, 비례세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종합과 별도는 누진세율인데 소유자별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건축물 있잖아요. 213페이지 건축물 세율에서 건자의 동그라미고요. 건축물은 건자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그 제목 건축물 세율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건축물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자의 동그라미고 자 건축물 옆에다가 자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이에요. 자 비례세율. 그래서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 해놓고 써놓고 빗자의 동그라미요. 건축물 건자의 동그라미 땡땡 비례세율 써놓고 제목에다가 빗자의 동그라미.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얘 뭐라고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건비 이렇게 해놓고요. 건축물은 건비고 일반 건축물 봅니다. 사치성 재산 건축물과 법령이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과세 표준액 밑줄입니다.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 즉 0.25%예요. 1,000분의 2.5, 0.25%고.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나중에 차차 배워 나올 거고 동그라미 4번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요. 골프장 고불확장 건축물은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몇 프로요? 4%예요. 쫙 밑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이 중요한데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요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